예, 경쾌한 음악과 함께 주영진의 뉴스 입격 수요일 중간계 친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압니다. 알죠? 네, 네, 중간계 합니다. 친구들은 다 아시죠? 네. 이 금요일에 나오는 우리 김 기자, 박 기자들은 이런 노래 나오면은 누구죠? 전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김수희 평론가도 지금 약간 의아한. 네. 아, 여기서 선을 긋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랑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가수 임병수 씨의 아이스크림 세대 차이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김수민 시사평론가,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영진의 뉴스 직격 제작진이 저에게 이거 하나 읽어야 됩니다라고 하나 준 게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안내. 조금 전에 광고 나갈 때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안내를 미리 보셨을 겁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0202로 시작하는 서울 유선 전화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낯선 번호라고 해도 한번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청취율 전화조사가 걸려오면 주영진의 뉴스 직격 그리고 SBS 러브 FM을 애청하고 있다고 대답해 주세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방송 출연들 많이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라디오 출연하시면은 그것도 프로그램도 홍보하셔야 되고 뭐 그 와중에 주영진의 뉴스 직격도 좀 홍보 좀 해주시고 네, 김수희 평론가 특히 오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5시 50분에 꼭 보내드리니까 10분 일찍 그 공로를 잊지 마시고 그 값어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 유튜브에서 아 그렇습니까? 항상 하고 있습니다. 예. 개혁신당 저 당원들은 다 보고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예. 예, 아마 댓글도 달걸요. 아 오늘. 그럼요? 예. 예. 조국혁신당 당원들도 많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해오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처음에 제가 주요 뉴스를 읽어드렸는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국무회의 다음 국무회의부터는 배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논의한 결과 그렇게 결정됐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했는데 말이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건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입니다. 김수희 평론가, 어제부터 이런 기류가 아니죠. 그제부터죠. 네. 그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대통령의 업무 지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부터 뭔가 미묘한 기류가 나타나는데 결국 국무회의 배제라는 결정까지 이어졌어요. 네,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책은 이 방송통신이라는 것을 흉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에 가장 적정한 기술이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고 본인은 이제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본인 임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그 독립성이라는 것은 사실 중립성이라는 가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 여러 차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정까지 안 오면 좋았겠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불가피한 결정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어차피 배석자 신분이고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에서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일이 기사로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회의를 정리하면서 국무회의 비공개 논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왜곡해 악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도 이진숙 위원장이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하고 발언을 하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라고 강하게 만류를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그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보면 이제 민주당과 여권에서는 방송상법도 상임위원회에 통과시켰고 당연히 방송통신위원장도 바꿔야 되겠다. 더군다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한 것 아니냐.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나왔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사람이고 지난 정권과 궤를 같이 했던 사람이니 우리와는 같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건 아닌지 그 근저에. 언제부턴가요? 우리 정치의 금도가 사라졌어요. 예. 그 염치가 없어요. 왜 이럽니까 도대체? 전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으면 전임 정권의 국무위원이든 뭐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정부위원이겠죠. 이런 분들 다 그만두셔야죠. 그리고 민주당도 또 할 말이 없는 게 전현희 의원도 전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장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왜 우리 정치가 이렇게 염치도 없고 그다음에 금도도 없고 국민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그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론 이런 얘기는 하겠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임기제 3년짜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통으로 다 이게 이양되는 상황이면요. 아니 어느 대통령이든 본인하고 철학을 공유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왜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마치 본인의 다음 자리 예를 들면 내년 지방선거에 어디 뭐 특정 뭐 시장 광역단체장이나 아니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외에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준수 위원장이 뭐 그런 정치적 그 행보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뭐 제가 특정 뭐 시장 뭐 얘기도 있고요. 뭐 그것도 특정 시에 국회의원 선거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좀 창피합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뭐 공공기관장 임기도 그렇고 이런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그 위원장도 그렇고 그 뜻은 참 아름다웠죠. 당시에 뭐 그 여와 야가 협의를 해서 임기제를 하고 이 임기제는 그 공공기관이나 독립된 기관의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해당 기관의 기관장들을 바꿔왔던 게 또 관행이고 그만두지 않으려 하면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그만두게 했던 게 또 실질적인 관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정권이 그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면 이번은 이준석 위원장이 스스로 잘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일부러 노이즈를 계속 일으키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특정 세력의 대표 주자격으로 발돋움하고 싶은 자기의 정치적 욕심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전임 정부의 사람들과 동거하는 국무회의 많이 배석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때 불만을 토로하거나 전임 정부 사람들이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새 정부에 대해서 뭐 자기의 견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자기가 뭐 방통위원장을 하는데 뭐가 불만이고 이런 얘기를 할 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일부러 노이즈를 만들려고 한 것이고 저는 이 방통위원장의 이준석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은 현행법과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중앙행정기관인데요. 방통위는 그래도 특이하게 야당의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서 부위원장 자리 2자리를 상임위원을 2자리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고 그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런 합의제 행정기구가 잘못됐으니 독임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방통위를 그렇게 잘못 이끌었던 것이 정당하고 그대로 바꿔야 된다. 합의제를 독임제로 바꿔야 된다 주장을 줄기차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독임제는 지금 이 우리 정부의 각부 장관 그런 데처럼 만들어 달라. 방송통신부. 방통위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이곳은 한 기관이 그러니까 정권에 의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가 분명히 가능한 합의제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구 중에는 아주 독특하게 합의제 기구로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요. 그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실히 지켜야 될 자가 그것을 계속 위반도 했고 바꿔야 된다고 독임제를 바꿔야 된다고 궤변을 계속 늘어나요.
이걸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이준숙 위원장이 조금 전에 갑자기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을 찾아서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핑을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배제 결정에 대해서 아쉽다. 그랬더니 기자가 당연히 질문했겠죠. 민주당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제 임기는 내년 8월 24일까지입니다. 저는 주어진 임기를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지금 윤재관 대변인 이야기와 상통하고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그 전에 그만두게 된다면 내가 자의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의 강압에 의해서 나는 그만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려고 하는 포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죠. 예. 근데 뭐 다른 거 다 떠나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요. 본인이 그만둬야 될 이유를 스스로 얘기했어요. 현행법은 합의제 행정기구로 구성하도록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본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지 않았고 그랬으면 거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에게 염치라도 좀 있어야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만 탐해서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죠. 예. 김수희 평론가 네.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아쉽다라는 단어의 눈길이 갔거든요. 예.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만 굉장히 전사적으로 강하게 싸운다기보다는 좀 피해자에 가깝게 밀려나는 모양새를 예. 연출하려는 것이 아니냐. 예. 나는 부드럽게 하고 있고 대통령을 어느 정도는 존중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밀어낸다라는 그림을 만들려는 쪽에 좀 더 가까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와서 사실 뭐 독립성 중립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만인이 아는 것이죠. 정권의 코드에 따라서 임명됐던 인사인 것이고 네. 그리고 한때 탄핵 위기까지 갔었던 헌법재판소에서 4대4로 갈려서 탄핵은 면했지만 거기까지 갔으면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으면 스스로 저는 사실 정권이 바뀌었으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뭐 전현희 위원장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은 정권에 상관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거와 별개로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올라갔던 이치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맞는 것이고 정치를 하고 싶으시면 지금 그만두고 준비를 지역구에 가셔서 하시는 게 맞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미 초반에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건데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저는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국민의힘 의원에게 그런 관련 법안을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한다는 그런 관련 법안을 야당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여당은 동의할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러면 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됐을 때 얼마나 깔끔하고 좋으냐 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임기를 같이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한편 좋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강조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합의제로 5명이 이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중립적인 인사를 애초에 임명을 해야 돼요. 아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중립적인 인사를 가능하면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방송법을 개정하고 이럴 때 또 그 숫자를 늘리고 하는 이유가 특별 다수제라는 걸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상대 진영에서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람을 임명하자 이런 취지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고 자기 코드에 정확히 맞는 인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을 미래에 방지하려면 결국은 자기 사람 심을 거니 그러면 임기를 같이 하는 조건으로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이게 벌상사나운 일이거든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어차피 그 자리에 놓고 아무런 일도 못 할 건데 자리에만 앉아서 나 임기 채울래. 이렇게 하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이미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저는 이런 게 사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예를 들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전임 정부 인사들이 거의 다 그만뒀어요.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어도 버티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런 금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저는 법으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지 못할 바에는
네. 저는 좀 예, 다른 말씀하십시오.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중립적 성격과 독립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합의제 기구인 경우에 정권하고 코드나 임기를 맞추면 굉장히 또 위험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 곳곳에 여야 추천으로 인사들이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제가 해왔던 생각은 추첨제 시민회의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국민들을 이제 뭐 성별, 지역별, 연령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추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원들을 선출하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정치권의 어떤 바람으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일반 배심원처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좀 여러 부류의 인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중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윤재관 대변인 잠시만 네. 보면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 제도의 결여도 물론 있겠죠. 늘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이나 정부에서 이런 맹점이 있으니까 이건 저희가 바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지금 현행 제도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또 공영방송 사장 임명하는 절차 따지고 보면 그 제도의 정신만 잘 지켜나간다면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현실을 보자 이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기존에 임명됐던 공영방송 사장들 바꾸려고 했고 방송통신위원장도 바꾸려고 했고 또 바꾸기 위해서 이런저런 뭐 감사 결과도 들이밀고 어떤 비위 의혹에 대한 뭐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들이밀고 늘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솔직하게 그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 대단히 중요하긴 한데 매번 이런 문제가 반복되니 차라리 그 사람들도 임기를 같이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이상 이런 힘든 상황은 안 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예. 봅니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5인의 방통위를 현재 1인밖에 자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존속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해 보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예. 독임제로 자기 혼자만 남아 있는 기구거든요. 그 부분을 자꾸 정도로 얘기하시네. 그 정도로 그렇게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는 자거든요. 그래서 뭐 그 임기와 함께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이진숙이 포함되는 것은 그동안 전임 정부에서도 잘못했던 이진숙의 잘못을 혹시 가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 일부러 더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지난 정부에서 야당이 추천한 방송통신위원을 그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임명하지 했죠. 않았다는 안 것 했죠. 자체가 네. 그 부분부터 좀 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잘못 갔고 그러면서 2명 뭐 3명 이렇게 뭐 운영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추천 이런 것도 바로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뭐 네. 이런 부분이 현실이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건데 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다음 국무회의부터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도 했어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반드시 들어오도록 돼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는데 뭐 금융감독위원장, 뭐 서울시장 배석할 수 있는 사람 명단이 이렇게 돼 있고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명단에 없는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무총리에게 안건, 필요한 안건, 건의사항 같은 것이 있을 때 국무총리가 먼저 보고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루 전날 대통령 의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통지를 해서 참석하도록 하는 게 맞다. 그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대상도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혹시 아십니까? 아십니까? 모릅니다. 기사는 보셨습니까? 네. 네. 예, 김수인 평론가가 역시 기사는 네. 제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정치 평론하려면 뭐 언론 기사 보는 거는 뭐 기본적인 의무니까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어떤 겁니까? 일단 뭐 논문 관련 의혹이 좀 가장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것 같고 논문하면 이제 주로 표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문제에서 이제 뭐 단순히 어떤 표절의 프로그램에만 그걸 돌려봐도 표절률이 이제 심각하게 감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제자 논문에 있었던 내용을 가로채기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불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표절 의혹이 이제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게 바로 교육부와 교육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네. 다른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가장 크게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 총장을 했는데 그때 총장 재직 시절에 과연 잘한 것이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옹호론도 있는데 뭐 소년상 설치에 관련된 학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좀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다. 그렇게 민주적인 총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민주동문회 일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한편으로는 또 민주적인 총장이었다. 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면서 총장 재직 시절에 대한 그런 논란들도 현재 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현재 두 개 부처 장관만 임명이 안 됐죠. 국토부와 네. 문화체육부. 네. 이 두 개 부처 장관만 임명이 안 됐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그야말로 본물처럼 이제 매일매일 열리다시피 할 텐데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유독 상당히 강하게 공세를 펴고 반드시 이진숙 장관 후보자는 부적격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오늘 아침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우리 김철근 윤재관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 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겼습니다. 이해 충돌을 초래한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의혹, 논문 재탕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겹치기 월급, 부동산 투기,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마치 이재명 정부가 구상한 내각은 범죄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자, 뭐 여러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저 가운데 이제 논문 표절 이 부분이 아마 이진숙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서 한 이야기 같은데 김철근 사무총장 개혁신당은 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이 정도면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었을 때 예. 부동산 그 차명 의혹 때문에 그때 이제 그만두셨는데 장관들을 이렇게 검증 절차가 좀 미흡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수위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증이 조금 미흡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특히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은 이건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다른 부 장관하고 달리 교육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그 교육에 관련된 주무부처의 장관이 논문 표절이 본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장관이 됐다. 그거 단속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점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 장관들 중에 글쎄요. 한두 명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조차도 적극 방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여러 장관 중에 물론 조금 버티다가 정무적 판단을 하겠지만 통과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윤재관 대변인 조국 혁신당은 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근데 좀 심각하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군이 하나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혹시 알아보셨어요? 소수자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하고 좀 주변에 원래 방송도 하시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은 네. 예. 그런 내용들이 가만히 있어도 많이 들리는 예. 상황인데 좋은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주로 이제 회자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분이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상징성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고 이공계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장관으로 가는 건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옹호론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군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 혼자 버틸 수 있냐? 어려울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게 좀 보고 있다는 거고 특히나 본인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에서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대 출신의 이공계 여성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처의 장관으로 가는 그게 이제 사회에 미치는 그 중요한 영향력, 긍정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좀 애정어린 눈빛으로 좀 보고 싶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예.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하는데 자신의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서 뭐 중학교도 졸업하고
뭐 두 자녀 가운데 한 자녀 같으면 중학교 때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의 어떤 정상화, 현실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민주당의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한 의원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원내 지도부는 어쨌든 간에 좀 카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교육위원들이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맞서야 하니까 열심히 알아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열심히 도와주고 지켜줄 만한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더니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번 주말 즈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원군이 없다.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 또 여성이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일종의 탄압받는 거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분위기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를 제가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장관 17분을 지금 이제 청문회를 쭉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명도 낙마하지 않고 전원 다 승선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사실은 다 통과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긴 바람이겠죠. 바람이겠지만 실제로 결정적으로 걸린 분들이 생길 수 있어요. 뭐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청문회 전국이 시끄러워질수록 초반에 허니문 분위기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인사가 만사,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망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통과가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리고 전체 청문회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리하고 청문회로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할 거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전에 뭔가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는 모양새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을까요? 예,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혹시 그런 의견 갖고 있습니까? 그 전에 인사청문회 가기 전이라도 지금 여러 가지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 자체는 줘야겠죠.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가게 되면 어느 사람이 국무위원으로 나서겠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든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을 당할 사람들에게도 소명할 기회는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는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기회를 본인이 잘 살릴 수 있을지가 마지막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김승인 평론가. 네. 저는 여당이 오판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의혹이 있고 또 보도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여론이 그렇게 끌어오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함정인 것이 왜 여론이 안 끌어오르냐면 정리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저 인사는 강행한다 이러면은 여론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론도 저 정도는 예전에도 몇 명 난마하지 않았나?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도 정호영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그때 보건복지부였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오랜 그렇죠. 뭐 친구라고 했던. 그리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그때 결국에 낙마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몇 명은 좀 걸리는데 저 사람은 제일 유력해 보인다. 그래서 여론도 뭐 굳이 들고 일어나서 힘을 뺄 바에는 그냥 저기는 걸러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현재는 안 끌어오르는 건데 만약에 그냥 민주당에서도 지키겠다 본인도 나는 인사청문회 보고 뭐 내가 돌파하겠다 그냥 막상 인사청문회가 딱 진행되는 거 만약에 국민들이 봤을 때 거기서 고개가 갸웃거려진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렇죠. 여당이나 정부에서도 잡아낼 수 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100도씨를 넘으면서 물이 끌어올라 버리는 이런 사태가 저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면요. 이런 공격을 받는다 하면 당사자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벌써 만났겠죠. 예, 당사자를 만나서 만나보면 네. 감이 분명히 옵니다. 이게 돌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물쭈물대는지를 딱 보면 이거 갈 수 있다 못 간다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뭐 빨리 낙마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그 절차들을 거치면서 충분하게 논의해도 충분히 이번 사안은 합리적으로 판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들었는데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2013년을 뭐 기준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그때도 문제가 네. 되고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혹시 그런 관행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자와 함께 논문을 썼는데 본인이 제일 저자로 등재되거나 교수가 그런데 2013년 이후로는 절대 이건 말도 안 된다. 2013년 이후에는 교수는 제자들과 함께 논문을 쓰면은 절대 제일 저자로 등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걸 그 민주당 교육위원도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도 옛날에는 조금 용인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어느 시점 이주로는 안 되는 윤창호법 거잖아요. 예. 제정 이후 2018년 이후로는 절대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윤리 규정이 분명하게 제기된 이후 제정된 이후는 그건 용납하기 어렵죠. 윤재관 대변인이 지난번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 때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그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윤재관 대변인은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그런 해서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정수석. 그러니까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계기는 분명히 하고요. 예.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고 지금의 대통령의 수석과 국무위원은 정말로 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윤재관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면 민정수석은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때 윤재관 대변인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좀 견딜만 한데 만약에 여기서도 하나만 더 나온다면 저도 뭐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재관 대변인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 어떻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정도 되면 우군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아 내가 보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곡해된 것이고 일방의 주장인 것인데 이런 측면도 있었다라고 하고 좀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요. 그게 좀 불안한 거죠.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선출 과정에서 검증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은 선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이런 것까지 밝혀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분이 왜 나는 장관직을 덜컥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본인 스스로 이게 다 드러날 게 알 텐데 기본적으로. 근데 그게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혹시 나는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과 그다음 제자 논문 뭐 가로채기 이런 의혹이 생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 마지막 명예마저도 완전히 달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더 언론의 검증이 더 거세어지기 전에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교수님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수님들을 참 많이 기용하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들을 어떤 정부의 주요 자리에 임명할 때 정말 기준이 특히 논문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확실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여당과 야당이 다 공히 동의할 수 있는 뭐 몇 년도까지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불문에 붙이자. 그런데 몇 년 이후에는 이게 우리가 매번 인사청문회 때마다 논란되는 거 봐오지 않았느냐. 몇 년 이후에부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은 적어도 우리가 장관으로 그게 교육부든 그 어떤 부처든 간에 장관으로 쓰면 안 되겠다. 적어도 당당하게 자기가 연구해서 자기가 쓴 논문 말고 제자의 논문에 자기의 이름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표절을 했다거나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복붙했다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제자 논문에 오타까지 그대로 갖다 붙였다는 뭐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적어도 다음 정부 때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다음 내각 인선 때는 적어도 이런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좀 봐야 되나. 저도 기자로서 언제까지 이런 의혹을 계속 보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좀 없어져야죠.